안녕하세요. 상속신탁 실무를 맡은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신탁 실무 제1강은 상속신탁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현재 범법인 가온의 가사상속신탁부문 대표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앞으로 강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강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상속신탁 총론,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다음 2강은 상속신탁의 활용, 특히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강은 유언대용 신탁, 그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강은 수탁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강, 6강, 7강 이렇게 3개의 강좌는요. 유언대용 신탁의 그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유언대용 신탁이 과연 유언이냐 신탁이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유언대용 신탁이 상속재산이냐 그리고 특별수익이냐, 세 번째는 유언대용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강은 가업승계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강을 시작할 텐데요. 이 신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와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은 일단 3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위탁자는 이제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탁자는 그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그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신탁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세 사람이 꼭 필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타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이런 종류의 신탁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될 테니까, 위탁자가 자기가 자기를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접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능은 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 신탁에는 세 당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사실 신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상의 소유자와 경제상의 소유자가 분리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일단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쳐보시죠. 위탁자가 자기 소유의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탁을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그 건물을 신탁받으면 법률상의 그 소유권, 리걸 타이틀은 금융기관이 가지게 되는 거죠. 수탁자가. 그 등기부 등본에 거기 이제 등기원인 신탁하고 이제 소유자, 이제 금융기관 이렇게 이제 적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융기관이 그 신탁을 경제적으로도 소유하는 거냐, 경제적 개념으로도 그렇진 않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탁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익자겠죠. 수익자와 위탁자가 같으면 위탁자일 테고. 그런 점에서 신탁은 법률상의 소유자와 경제상의 소유자가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 보통법상의 권리와 형평법상의 권리를 좀 아셔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탁은 이 대륙법계의 개념이 아니라 영미의 개념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온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커먼로,
보통법상의 어떤 권리, 그리고 에쿼티, 형평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신탁의 아주 본질적인 개념이라 이거를 모르면은 이제 신탁에 관한 복잡한 얘기들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하셔야지 된다. 보통법상의 권리가 바로 법률상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고요. 형평법상의 권리가 바로 수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공부를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력이 좋으시니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외우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신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신탁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견해들이 많지만 이제 다수설로 확립된 견해에 따르면 대략 1000년 전쯤, 한 11세기, 13세기 요 무렵에 영국에서 발생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무렵의 영국은 봉건주의 사회였죠. 봉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던 시기죠. 그 당시에 영국의 법이 바로 카먼로, 보통법입니다. 이름이 왜 카먼로냐면 카먼,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데 그 보통법 하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성인 남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나 미성년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 영주들은 당연히 장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왕의 명을 받고 십자군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걱정인 거죠.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가 잘 살아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전사를 하면 그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봉건 영주에게는 당연히 아내가 있고 또 어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여자 아내는 소유를 할 수가 없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남편이 죽어도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도 미성년자면 당연히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국가의 소유다. 무주물은 국가의 것이다. 그러면 왕이 가져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자기 친구, 그 주변에 사는 뭐 믿을 만한 성인, 친구니까 성인 남자겠죠. 성인 남자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토지를 일단 네 명의로 좀 옮겨놓자. 그리고 내가 전쟁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넘기고 혹시라도 내가 죽거나 못 돌아오면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우리 아들한테 그 명의를 넘겨줘라. 그때까지는 네가 좀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 뭐 소장물에서 일정한 관리 비용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처자식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탁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영어로 트러스트죠. 트러스트가 명사로는 신탁이지만 동사로는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I trust you. 그 봉건 영주가 친구한테 자기 부동산을 딱 맡기면서 I trust you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탁의 기원인데 그 세상에는 믿을 만한 친구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친구들도 많아요. 뒤통수를 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봉건 영주가 이걸 맡기고 갔는데 뭐 죽었든 뭐 안 와. 안 오고 있으니까 계속 그 친구가 그걸 소유하고 자기 명의로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그 원소유주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찾아와서 아저씨 그동안 뭐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땅 맡겨놓은 땅 저한테 주시죠.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그래 약속한 대로 돌려줘야지 하고 돌려주면 괜찮은데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근데 그 당시 법은 영국의 보통법이었단 말이에요. 보통법상으로는 리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야. 다른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은 이미 친구의 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리걸 타이틀이.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 소유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빼앗긴 영주의 아들, 자식들 그리고 이 배우자 아내가
이제 영국 국왕한테 이제 탄원을 막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국민 신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원 이런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왕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제 좀 해결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대법원장이 만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왕한테.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뭐라 그래요? 자꾸 이제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형평에 맞게 좀 해봐라. 형평에 맞게. 형평이 안 맞잖아,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형평법, 에쿼티가 나온 것이다. 제가 이게 약간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해서 좀 농담인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영국의 법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수익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리걸 타이틀은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수탁자는 커먼로상의 소유권을 가진다. 그렇지만 형평법상으로는 걔가 아니라 이 아들, 배우자가 권리자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수익권이라는 것이고 그 수익권은 어디서 온 권리냐? 형평법에서 온 권리다. 보통법에서는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탁자는 보통법상의 권리인 리걸 타이틀을 가지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권리인 수익권을 가진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거예요. 그 영국의 신탁제도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가 이제 미국 건설돼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신탁을 널리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신탁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탁을 많이 쓰는지 사실 주식회사는 몰라도 신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탁은 알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 회사들 이름 보면 뭐뭐뭐뭐 트러스트 이런 회사 이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트러스트로 회사가 설립된 거예요. 뭐뭐뭐 코 그럼 이제 코퍼레이션 법인으로 설립된 거고 뭐뭐뭐 뭐 LLC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신탁이 많이 쓰였다. 이렇게 영국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일환으로 민사신탁이 발달했던 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신탁업자를 규율할 목적으로 신탁법을 만드는데 이때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만들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캘리포니아 주 신탁법을 모델로 해서 신탁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를 당시 일본의 여기가 이 공통점이 뭐죠?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일본의 신탁법을 모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독일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데 신탁법은 영미의 신탁법이에요. 미국의 신탁법.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이 이 미국의 신탁법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신탁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알면 할수록 어려워. 그 이유는 이 체계의 모순, 충돌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뭐 문제되는 게 수익권의 법적 성질, 채권설, 물권설, 채권이냐 물권이냐 답이 안 나와요. 우리식의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상속과 신탁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미국 상속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윌스 앤 트러스트예요. 미국에서는 모든 상속이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윌스는 당연히 이제 유언을 비롯한 이제 상속, 법정 상속을 얘기하는 거고 트러스트는 신탁에 의한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뭐 법정 상속과 유언법에 관한 이야기고 절반 정도는 신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일본의 신탁법을 받아들여서 1961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로부터 사실 한 5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뭐 조금씩 그냥 바꾼 거지 큰 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죠. 2011년에 이때 신탁법이 전면 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그 개정 신탁법이 시행이 됐고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이제 2006년에 일본이 신신탁법을 만들어요. 일본이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도 이거 좋아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본의 신신탁법이랑.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해서 신탁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신탁법에 나오는 게 바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그 상속 신탁 제도가 바로 이 개정 신탁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신탁은 왜 하는 걸까? 왜? 신탁의 기능,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신탁의 기능 및 장점은 일반적인 신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에만 한정된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일단 신탁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신탁재산의 독립성입니다. 신탁재산은 일단 신탁을 해놓으면 그 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독립돼요. 이렇게 약간 이제 붕 뜨는 공중에. 그래서 이제 도산 격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탁자가 설사 파산을 해도 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파산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또 수탁자가 파산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에 이 신탁재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금지돼요. 신탁을 해놓으면 설사 위탁자의 채권자가 있어도 그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요. 수탁자의 채권자가 있어도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수익자가 어떤 위탁자나 수탁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익권을 보장받게 되는, 강력하게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탁의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였다면요. 이제부터는 유언대용 신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법정상속 아니면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그러니까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하는 거고, 유언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상속제도는 당연히 유언상속이죠. 근데 이제 이 유언상속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유언법정주의라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유언장에다가 쓴다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민법이 정해놨어요. 요거 요런 것만 유언장에 적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항을 유언장에 담을 수가 없어. 그냥 유지 같은 거예요. 니네들 싸우지 마라. 니네들 싸우면 나중에 저승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 유언장에 쓰셔도 아무 효력이 없죠. 이제 이런 것이 유언법정주의예요. 이거를 이제 유언대용 신탁과 연결해서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너무 너무 손자가 너무 어려서 걔한테 이걸 재산을 물려줘봐야 걔가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서. 근데 유언으로 만약에 너는 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 이걸 처분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유언으로 유증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유언으로 해서 일단 사망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유언이, 그러면 수증자는 그 상속재산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팔아먹던 뭐 볶아먹던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걸 유언장에서 뭐 언제까지 뭐 팔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유언대용 신탁은 사후 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사실 돈이 많은 자산가분들은요, 가장 큰 고민이 보면 그래요. 세금 문제랑 상속 문제. 뭐 상속도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모은 재산을 자식이 막 허투루 막 낭비하거나 다 써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좀 자기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후대에도 이게 잘 사용되고 관리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사후 설계에 관한 욕구는 사실 우리의 유언제도로는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유언대용 신탁이다.
그래서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한테 맡겨요. 그러면서 생전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수익자로 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일도 못 하는데 빌딩이 있으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의 수익으로 자기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는 자기를 수익자로 하고, 자기가 사망하면 그때는 상속인 중에 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후 수익자로 하는 그런 종류의 신탁이다. 이때 그 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만 그 수탁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의도한 대로만 관리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언대용 신탁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 제59조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 이 신탁법 규정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크게 유언대용 신탁에 관한 규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호와 2호. 1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그리고 제2호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자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이 말을 한 번에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지능이 매우 높은 분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1호는 간단히 이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되는 그런 생전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위탁자예요. 갑이 생존 중에는 자기를 수익자로 해서, 생전 수익자로 해서 그 신탁 수입을 자기가 이제 받는 걸로 하고, 자기가 사망하면 그 신탁 원본과 수입을 상속인 을한테 주는 것으로 정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유언대용 신탁이 바로 이 1호 유언대용 신탁인 거예요. 근데 그럼 2호는 뭐냐? 2호는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수익 채권이 발생하는 신탁이에요. 수익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생전에. 그래서 위탁자 갑이 수익자를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을로 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자니까 그때부터 모든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탁의 수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익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갑이 사망한 이후부터 을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수익 채권이 위탁자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한 때로부터 뭐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저 2호를 어디다가 쓰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의 그 신탁 자문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신탁 계약서도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는 제가 만들었거나 제가 자문을 했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이 2호에 의한 유언대용 신탁을 상품을 만든 곳은 없어요. 다 1호당. 그러니까 2호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 있어요.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의 확장판이에요. 유언대용 신탁을 제가 아까 사례를 하나 간단히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갑이 위탁자인데 자기 재산, 빌딩을 자기 아내한테 이제 수익자를 아내로 정해서, 생전 수익자는 본인으로 갑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후 수익자를 배우자 을로 하는,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게 이제 유언대용 신탁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예란 말이죠, 전형적인.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위탁자 갑이, 생전 수익자는 본인 갑으로 하고, 그리고 사후 제1차 수익자는 자기 아내로 하고, 그리고 아내가 사망하면 사후 제2차 수익자를 장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신탁 수익을 받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수익을 받고, 아내가 죽으면 장남이 받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유언으로는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은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엔 그 소유자가 그걸 누구한테 주든 말든 뭐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갑이 죽은 이후에 그 재산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계속 그 사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냐, 이거를. 1차는 배우자, 2차는 장남, 그럼 3차는 장손, 4차는 그러면 장장손, 장장손. 이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신탁의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신탁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30년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3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신탁이 종료하는 걸로 그 일본 신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번 그 유언대용 신탁 표준계약서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영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Rule Against Perpetuity라고요. 영구 구속 금지의 원칙. 영원히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1년 어떤 사람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나면 신탁은 종료한다. 이게 이제 그 영미의 오랜 전통에 따른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미에서는 신탁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립된 이론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학설상으로는 뭐 영원히 존속하는 신탁은 무효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이론을 견해를 밝히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수익자 연속 신탁은 그런 개념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1강 강의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